어둠이 깊어진 밤, 한 남자의 그림자가 무대 위를 맴돕니다. 그는 마치 달빛을 훔쳐와 발끝에 심어놓은 듯 세상의 중력을 거스르는 움직임으로 수억 명의 눈동자를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이클 잭슨, 팝의 제왕이자 동시에 가장 외롭고 고통스러웠던 영혼. 우리는 오늘 그가 남긴 음악의 발자취를 넘어 그의 심장 속으로 깊이 들어가려 합니다. 그가 왜 그토록 빛나면서도 왜 그토록 어두울 수밖에 없었는지, 그의 삶이라는 거대한 퍼즐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가며 인간 마이클 잭슨의 진짜 얼굴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회고를 넘어 한 천재의 영혼 깊은 곳을 탐험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미국 인디애나주의 작은 도시 게리. 1958년 8월 29일. 조셉 잭슨과 캐서린 잭슨 부부의 7번째 아이로 마이클 조셉 잭슨이 태어났습니다. 낡은 벽돌집, 비좁은 방에서 9명의 가족이 부대끼며 살아가던 그곳은 가난과 흑인이라는 이중의 굴레가 드리워진 곳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사회는 인종차별의 그림자가 여전히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게리라는 산업도시는 흑인 이주민들에게 희망과 좌절이 교차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철강 공장에서 고된 노동으로 가족을 부양했고, 녹아내리는 쇳물처럼 뜨거운 삶의 무게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독실한 여호와의 증인으로 자녀들에게 엄격한 규율과 동시에 깊은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영혼을 지키려 애썼지만 현실의 냉혹함은 어린 마이클에게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마이클의 기억 속에 아버지는 늘 무섭고 엄격한 존재였습니다. 음악적 재능을 일찍이 발견한 아버지는 아이들을 잭슨5라는 그룹으로 묶어 혹독하게 훈련시켰습니다. 기타를 잡는 법부터 화음을 맞추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무대 위에서 완벽하게 군무를 소화하는 법까지 조셉 잭슨의 교육 방식은 사랑보다는 채찍에 가까웠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지는 연습, 작은 실수에도 날아드는 손찌검과 모욕적인 언사는 어린 마이클의 여린 마음에 깊은 상처로 박혔습니다. 그는 나중에 회고합니다. 아버지의 손이 닿을 때마다 구토를 할 것 같았다고. 그러나 동시에 아버지가 없었다면 자신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복잡한 감정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음악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생존의 수단이자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하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기타를 튕기는 형들의 모습, 거울 앞에서 춤을 추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희망의 불꽃. 잿빛 게리에 밤을 환하게 밝히던 그들의 노래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음악은 가난과 차별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으려는 작은 영혼들의 절규이자 희망의 창가였습니다. 잭슨5는 곧 게리라는 작은 도시를 넘어 인디애나 그리고 시카고의 클럽들을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무대는 언제나 에너지로 넘쳐났고, 특히 마이클은 그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폭발적인 에너지와 압도적인 무대 장악력으로 단숨에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10살도 채 되지 않은 소년의 목소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소울풀한 감성과 타고난 듯한 리듬감은 범접할 수 없는 천재성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춤은 이미 그때부터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제임스 브라운의 열정적인 몸짓과 제키 윌슨의 우아한 스텝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흡수하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독창적인 스타일을 만들어냈습니다. 팝의 전설, 모타운 레코드의 수장, 베리 고디의 눈에 띄어 잭슨5는 1969년 꿈같은 계약을 성사시킵니다. 당시 모타운은 흑인 음악을 주류 시장으로 끌어올리며 문화적 변혁을 이끌던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첫 싱글 I Want You Back은 발매되자마자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하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어린 소년들의 순수하면서도 강렬한 보컬, 완벽한 하모니,
그리고 마이클의 독보적인 존재감은 대중을 열광시켰습니다. TV쇼에 출연할 때마다 시청률은 폭발했고 그들은 팝음악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공한 그룹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아이돌 그룹이 아니었습니다. 흑인 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며 인종의 장벽을 허무는 작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영광 뒤에는 어린 마이클이 감당해야 할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뛰어놀 때 그는 끝없이 이어지는 녹음과 투어 그리고 인터뷰에 시달렸습니다. 잠시라도 쉬면 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내십니다. 어른들의 세상에 던져진 채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통째로 저당 잡힌 채 살아가야 했습니다. 웃고 노래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늘 설명할 수 없는 슬픔과 고무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화려한 무대 조명 아래서 사라져버린 꿈과 같았습니다. 잭슨5의 성공 가도를 달리던 마이클은 1970년대 중반 그룹 내 형제들의 목소리가 변성기를 겪으며 변화를 맞이하자 솔로 활동에 대한 갈망을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모타운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잭슨5는 늘 정해진 틀 안에서 움직여야 했고 마이클은 더 이상 어린아이의 노래만을 부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찾고 싶었고 자신만의 메시지를 담은 음악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이미 새로운 예술적 비전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1975년 잭슨5는 모타운을 떠나 에픽 레코드와 계약하며 이름을 잭슨스로 바꿉니다. 이 변화는 마이클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린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룹의 중심에서 점차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며 작사와 작곡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잭슨스 시절 발표된 Shake Your Body Down to the Ground와 같은 곡들은 마이클이 추구하는 펑키하고 리드미컬한 사운드의 서막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곡들은 그의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잠재력을 엿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때 그는 브로드웨이 뮤지컬 영화 The Wiz에 출연하며 음악감독 퀸시 존스와 운명적인 만남을 가집니다. 퀸시 존스는 스티비 원더, 프랭크 시나트라 등 수많은 거장들과 작업하며 이미 전설적인 프로듀서로 자리매김한 인물이었습니다. 퀸시 존스는 마이클의 숨겨진 잠재력을 꿰뚫어 보았고 두 사람은 단순한 협력 관계를 넘어 음악적 영혼의 동반자가 됩니다. 퀸시는 마이클에게 음악적 자유와 실험 정신을 불어넣어 주었고 마이클은 퀸시에게 끊임없는 영감과 열정을 선사했습니다. 이 만남은 마이클 잭슨이라는 솔로 아티스트의 위대한 탄생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아버지의 그림자, 형들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걸을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그 길은 아무도 가보지 못한 오직 그만이 걸을 수 있는 혁명적인 길이었으니까요. 1979년 마이클 잭슨은 자신의 첫 솔로 정규 앨범 Off the Wall을 발표합니다. 퀸시 존스와의 협업은 그야말로 폭발적인 시너지를 일으켰습니다. 퀸시의 세련된 프로듀싱과 마이클의 독창적인 음악적 아이디어가 만나 팝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이 앨범은 잭슨5 시절의 귀여운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성숙하고 세련된 펑크, 디스코, 소울 사운드를 선보였습니다. Don't Stop Till You Get Enough와 Rock With You는 빌보드 핫백 차트 1위를 차지하며 전 세계 디스코텍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마이클의 보컬은 이전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다채로운 표현력을 갖추게 되었고 그의 독특한 팔세토 창법과 그루브는 음악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이 앨범은 단순한 히트 앨범을 넘어 흑인 음악이 주류 팝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습니다. 당시 흑인 아티스트들은 특정 장르에 국한되거나 백인 중심의 라디오에서 외면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Off the Wall은 그러한 장벽을 허물고 흑인 아티스트가 만든 최초의 앨범으로 빌보드 톱 10 싱글 4곡을 배출한 기록을 세웠고 그래미 어워드에서
최우수 R&B 보컬 퍼포먼스상을 수상하며 평단과 대중 모두에게 극찬을 받았습니다. 마이클은 이 앨범을 통해 더 이상 잭슨5의 막내 동생이 아닌 자신만의 확고한 음악 세계를 구축한 독자적인 아티스트로 우뚝 섰습니다. 그는 이 앨범을 통해 자신의 음악적 정체성을 확립했고 앞으로 그가 펼쳐낼 위대한 서사의 서막을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그의 음악은 이제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영혼을 움직이는 하나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유를 향한 갈망과 순수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2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앨범 중 하나로 기록될 스릴러가 세상에 공개됩니다. 이 앨범은 단순한 음악 앨범이 아니었습니다. 문화적 현상이자 사회적 혁명이었습니다. 퀸시 존스와 마이클 잭슨은 오프 더 월의 성공을 뛰어넘기 위해 더욱 치열하게 고민했고 그 결과물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스릴러는 팝, R&B, R&B, 펑크 등 모든 장르를 아우르며 모든 대중의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이 앨범은 장르의 경계를 허물고 흑인과 백인, 동양과 서양을 아우르는 보편적인 음악적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앨범에 수록된 9곡 중 7곡이 빌보드 톱 10에 진입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고 전 세계적으로 1억 장이 넘는 판매고를 기록하며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습니다. 이 앨범은 인종의 장벽을 허물고 음악이 가진 보편적인 힘을 증명했습니다. MTV가 백인 왁음악 위주로 편성되던 시절 마이클 잭슨은 빌리 지인과 비릿 그리고 역사적인 트릴러 뮤직비디오를 통해 흑인 아티스트의 존재감을 폭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당시 MTV는 흑인 아티스트의 뮤직비디오 방영을 꺼려했지만 마이클의 압도적인 음악과 영상은 그들의 편견을 깨부셨습니다. 특히 트릴러 뮤직비디오는 14분이라는 파격적인 러닝타임과 영화 같은 스토리텔링, 혁신적인 안무, 그리고 특수효과로 뮤직비디오의 개념 자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음악을 듣는 것을 넘어 보는 예술로 승화시켰고 팝음악 산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꾸었습니다. 그는 이 앨범으로 팝의 제왕이라는 칭호를 얻었고 그의 이름은 지구상의 모든 언어로 번역되어 불리게 되었습니다. 스릴러는 단순한 음악을 넘어 하나의 시대정신이 되었고 전 세계인의 삶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대를 앞서간 비저너리였습니다. 스릴러 앨범의 성공은 그에게 전 세계적인 명성과 함께 자신의 예술적 비전을 실현할 무한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음악뿐만 아니라 패션, 춤, 그리고 사회적 메시지를 통해 전 세계 대중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독특한 패션 스타일, 예를 들어 반짝이는 장갑, 군복 스타일의 자켓, 발목이 드러나는 바지 등은 전 세계 젊은이들 사이에서 하나의 유행이 되었습니다. 그의 패션은 단순한 의상이 아니라 그의 개성과 예술적 표현의 일부였습니다. 그의 춤은 더욱 혁신적이었습니다. 제임스 브라운의 파워풀한 스텝과 찰리 채플린의 유머러스한 몸짓, 그리고 발레의 우아함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융합하여 독창적인 춤 세계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문워크는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어 전 세계인이 따라하려 애쓰는 몸짓이 되었고 그의 모든 안무는 팝댄스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그는 춤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스토리를 전달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그는 We Are The World와 같은 자선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음악을 통한 인도주의적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라이오넬 리치와 함께 작곡한 이 곡은 아프리카 기아 문제 해결을 위한 기금 마련을 목표로 했으며 전 세계 아티스트들을 하나로 묶어냈고 음악의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남았습니다. 마이클은 음악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려 노력했습니다. 그의 예술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사회적 의식을 고취하고 인류애를 일깨우는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시대를 초월한 아티스트였습니다. 그의 무대 위 모습은 단순한 퍼포먼스를 넘어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거대한 메시지였습니다. 빌리진과 비릿은 트릴러 앨범의 두 기둥이자 마이클 잭슨의 음악적 천재성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곡들입니다. 빌리진은 스토킹과 거짓된 부성 논란이라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주제를 다루었지만 마이클 특유의 신비롭고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 그리고 베이스라인이 주도하는 그루브로 대중을 압도했습니다. 이 곡의 베이스라인은 퀸시 존스와 마이클 잭슨이 수백 번의 시도 끝에 만들어낸 마스터피스였습니다. 이 곡의 뮤직비디오는 마이클이 걷는 곳마다 바닥이 빛나는 효과로 시청자들을 환상의 세계로 이끌었고, 그의 상징적인 문워크가 처음 공개된 무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영상은 MTV의 인종차별적 편견을 깨고 흑인 아티스트의 영상이 황금 시간대에 방영되도록 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흑인 아티스트의 뮤직비디오가 주류 방송에서 성공할 수 있음을 증명하며 음악 산업의 지형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반면 비릿은 마이클 잭슨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확장시킨 곡이었습니다. 록 음악에 대한 마이클의 오랜 애정이 담긴 이 곡은 당시 최고의 기타리스트 에디 반 헤일런의 강렬한 기타 솔로가 삽입되며 록과 팝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사운드를 창조했습니다. 거리의 갱단 싸움을 춤으로 해결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뮤직비디오는 사회적 폭력에 대한 비판과 화합의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에서 영감을 받은 이 뮤직비디오는 춤이 단순한 오락을 넘어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두 곡은 단순히 히트곡을 넘어 마이클 잭슨이 얼마나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고 얼마나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아티스트인지를 증명했습니다. 그는 음악과 영상을 통해 시대의 아이콘을 넘어 문화적 혁명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그의 음악은 이제 듣는 것을 넘어 보고, 느끼고, 생각하게 만드는 예술이 되었습니다. 트릴러의 전무후무한 성공 이후 마이클 잭슨은 팝의 제왕이라는 거대한 왕관을 쓰게 됩니다. 그러나 그 왕관의 무게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전 세계의 기대와 시선은 그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1987년 발표된 앨범 배드는 전적의 성공을 이어가기 위한 그의 치열한 노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앨범은 스릴러만큼 대중적이지는 않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여전히 5곡의 빌보드 핫백 1위 싱글을 배출하며 그의 위엄을 과시했습니다. Bad는 전작보다 더 어둡고 거친 사운드를 선보였고,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연출한 타이틀곡 뮤직비디오는 그의 변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이 앨범을 통해 자신의 강인함과 성숙함을 드러내려 했지만 이미 대중의 시선은 그의 음악적 변화보다는 그의 사생활과 외모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1991년에는 Dangerous 앨범을 통해 뉴잭 스윙과 같은 새로운 사운드를 시도하며 끊임없이 변화를 모색했습니다. 이 앨범은 Black or White와 같은 사회 비판적 메시지를 담은 곡들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이 시기부터 마이클은 대중의 끊임없는 시선과 언론의 집요한 관심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그의 사생활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고 그의 모든 행동은 확대 재생산되었습니다. 특히 그의 외모 변화는 대중의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피부색이 점점 하얗게 변하고 코의 모양이 달라지는 등의 외모 변화는 가십성 기사의 단골 소재가 되었고 그는 수많은 루머와 비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탑의 제왕이라는 영광스러운 타이틀 뒤에는 점차 고립되고 외로워지는 한 인간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상에 설수록 더 큰 고독을 느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시선이 자신을 뚫어볼수록 그의 내면은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삶에서 네버랜드는 단순한 거주지를 넘어 그의 복잡한 내면 세계를 상징하는 거대한 은유였습니다. 1988년 그는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 근교에 2700에이커에 달하는
거대한 목장을 사들여 네버랜드 렌치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피터팬의 동화 속 나라에서 영감을 받은 이곳은 그에게 어린 시절의 꿈과 환상을 실현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놀이공원, 동물원, 영화관, 기차역까지 갖춘 네버랜드는 그에게 현실의 냉혹함과 미디어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뛰놀고 동물들과 교감하며 잃어버린 어린 시절의 순수함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잃어버린 유년기를 되찾고 싶었던 그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네버랜드는 그에게 일종의 치료제이자 세상의 비난과 압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어막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네버랜드는 그를 세상으로부터 더욱 고립시키는 아이러니한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완벽하게 꾸며진 환상의 세계는 현실과의 괴리를 더욱 심화시켰고 그의 기이한 행동에 대한 대중의 오해와 편견을 키우는 빌미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곳은 꿈의 궁전이었지만 동시에 외로운 왕의 성체였고 현실로부터의 도피처였습니다. 그는 네버랜드에서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었지만 그 자유는 세상의 오해와 맞바꾼 고독한 자유였습니다. 그의 순수한 의도는 종종 왜곡되어 비난의 화살로 돌아왔고 네버랜드는 그에게 안식처인 동시에 거대한 감옥이 되어갔습니다. 이 시기 마이클 잭슨의 외모 변화는 대중과 언론의 끊임없는 호기심과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의 피부색은 점차 하얗게 변했고 코와 턱, 눈의 형태까지 달라지는 모습은 전 세계적인 가십거리가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그가 인종적 정체성을 부정하고 백인이 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마이클은 자신이 백반증, 비틀리고이라는 피부 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부색이 얼룩덜룩해지는 것을 가리기 위해 화장과 피부과 치료를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백반증은 멜라닌 세포가 파괴되어 피부에 하얀 반점이 생기는 질환으로 실제로 그의 가족 중 일부도 앓았던 병입니다. 또한 코 성형 수술은 춤을 추다 다친 코를 교정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대중은 그의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미디어는 그의 외모 변화를 끊임없이 조롱하고 비난하며 그를 괴짜로 낙인 찍었습니다. 그의 외모 변화는 단순한 신체적 변형을 넘어 그의 내면적 갈등과 불안을 상징하는 것처럼 비춰졌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외모 비난에 시달렸던 트라우마, 완벽주의에 대한 강박, 그리고 대중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를 성형의 길로 이끌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많습니다. 그는 자신의 외모를 통해 자신을 재창조하려 했지만 그 과정은 오히려 그를 더 깊은 오해와 고통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라 대중의 평가와 판단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조차 온전히 자신의 것이 아니었던 비극적인 존재였습니다. 팝의 제왕이라는 타이틀이 가져다준 명성과 부는 마이클 잭슨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고독과 압박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동시에 그들의 끊임없는 감시와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사적인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 거대한 쇼의 연속이었습니다. 파파라치들은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쫓았고 언론은 그의 기이한 행동과 루머를 확대 재생산하며 그를 괴짜로 만들었습니다. 와코 제코. 와코 제코라는 경멸적인 별명은 그의 본질을 왜곡하며 대중에게 각인되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격리시켰습니다.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피하고 가면을 쓰거나 변장을 하는 등 자신을 숨기려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다시 대중의 오해를 증폭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잃어버린 순수함을 갈망했고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동화 속 세상인 네버랜드에서 놀며 자신이 누리지 못했던 유년기를 보상받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수한 마음은 때때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빌미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세상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꼈고 그 외로움은 그의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그는 전 세계를 열광시키는 무대 위에서는 빛났지만 무대 뒤에서는 그 누구보다 외롭고 고통스러워하는 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빛나는 재능만큼이나 깊었던 그의 고독은 그를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사랑을 받았지만 동시에 세상의 모든 편견과 오해를 홀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1993년 마이클 잭슨의 삶에 첫 번째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13세 소년 조던 챈들러가 마이클 잭슨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 소식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고 팝의 제왕이라는 그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언론은 선정적인 보도를 쏟아냈고 대중은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순간의 영웅에서 추악한 범죄자로 전락했습니다. 마이클은 결백을 주장했지만 이미 그의 명성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고 진통제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몸과 마음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그는 막대한 합의금을 지불하며 사건을 종결시켰지만 이는 그가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법적 공방으로 인해 가족과 자신에게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싸우는 것보다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대중은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고 그의 명성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이 사건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고 그에게 세상에 대한 깊은 불신과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이 순간부터 세상과의 싸움을 시작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이 첫 번째 시련 속에서 깊이 병들어갔습니다. 그의 순수함은 산산조각났고 그는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오명의 늪에 빠져버렸습니다. 1995년 마이클 잭슨은 자신의 고통과 분노를 담아낸 더블 앨범 History, Past, Present and Future Book 1을 발표합니다. 이 앨범은 그의 음악적 정체성과 개인적인 투쟁을 동시에 보여주는 작품이었습니다. 첫 번째 디스크는 그의 히트곡들을 모은 베스트 앨범이었고 두 번째 디스크는 Scream, They Don't Care About Us, Earthsong 등 신곡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특히 신곡들은 그를 향한 언론의 비난과 인종차별, 환경 파괴에 대한 분노와 좌절감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자넷 잭슨과의 듀엣곡 스크림은 미디어의 집요한 공격에 대한 절규였고 They Don't Care About Us는 사회적 불평등과 인종차별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 곡의 뮤직비디오는 폭력성과 논란으로 인해 검열을 받기도 했습니다. 브라질 빈민가와 교도소를 배경으로 한 이 영상은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가감없이 보여주며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얼스송은 환경 파괴에 대한 경고와 인류애를 호소하는 웅장한 발라드로 그의 인도주의적 면모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이 곡은 웅장한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어우러져 인류의 각성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히스토리는 상업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평단과 대중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일부는 그의 분노와 자기 연민에 초점을 맞췄지만 다른 이들은 그의 솔직한 감정 표현과 사회 비판적 메시지에 공감했습니다. 이 앨범은 그가 겪었던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키려는 시도였으며 그의 삶과 예술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음악을 통해 자신의 아픔을 치유하고 세상에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주고자 했습니다. 히스토리는 단순한 앨범이 아니라 마이클 잭슨이라는 한 인간의 처절한 고백이자 세상에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2003년 마이클 잭슨은 다시 한번 아동 성추행 혐의로 기소되면서 전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이번에는 개빈 아르비조라는 13세 소년이 그를 고발했습니다. 이 소식은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그의 삶을 또다시 뒤흔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2005년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언론은 매일같이 재판 과정을 보도했고 그의 사생활은 다시 한번 발가벗겨졌습니다. 전 세계의 눈이 그에게 쏠렸고 그는 팝의 제왕이 아닌 피고인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마이클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지만 이미 대중의 시선은 싸늘했습니다. 이전 사건으로 인한 불신이 여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재판 내내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법정에 출석했고 그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수면장애와 스트레스로 인해 그의 몸은 망가져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변호인단은 검찰 측 주장의 허점을 파고들었고 증인들의 모순된 증언을 폭로하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쳤습니다. 결국 2005년 6월 13일 배심원단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는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이 재판은 그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미지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고 그는 대중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이 재판은 그에게 엄청난 재정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으며 그는 더 이상 미국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의 삶은 이 순간부터 급격한 하향세를 걷게 됩니다. 무죄는 얻었지만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2005년 무죄 판결 이후 마이클 잭슨은 미국을 떠나 사실상 망명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바레인, 아일랜드, 영국, 프랑스 등 여러 나라를 떠돌며 은둔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에게 미국은 더 이상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미디어의 집요한 시선과 대중의 차가운 편견은 그를 끊임없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는 마치 유령처럼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자신을 숨기려 했습니다. 이 시기 그는 극심한 재정난과 건강 악화에 시달렸습니다. 천문학적인 재판 비용과 네버랜드 렌치의 유지 비용은 그를 파산 직전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던 아티스트는 이제 빚더미에 앉게 된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앨범을 발표하거나 대규모 투어를 진행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의 삶은 화려했던 팝의 제왕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새 아이들과 함께 조용히 살아가기를 원했지만 그의 명성은 그에게 평범한 삶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새로운 거처를 찾아 헤매야 했고 그의 마음속에는 늘 불안과 고독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음악을 사랑했고 무대에 서고 싶어 했지만 그를 둘러싼 상황은 그에게 재기의 기회를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던 슈퍼스타에서 세상의 외면을 받는 외로운 방랑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의 영혼은 이 방랑 속에서 더욱 깊은 상처를 입어갔습니다. 그의 삶은 마치 화려한 왕좌에서 추락한 왕의 비극적인 여정과 같았습니다. 2009년 마이클 잭슨은 재기를 위한 마지막 도전에 선언합니다. 런던 O2 아레나에서 50회에 걸친 대규모 콘서트 This Is It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 소식은 전 세계 팬들을 열광시켰고 티켓은 순식간에 매진되었습니다. 수년간 침묵했던 팝의 제왕이 다시 돌아온다는 소식에 전 세계가 들썩였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무대에 서서 자신의 건재함을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그에게는 재정난을 해결하고 명예를 회복하며 다시 한번 팝의 제왕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연습에 매달렸고 그의 눈빛에는 다시금 뜨거운 열정이 타올랐습니다. 리허설 영상 속 그의 모습은 여전히 완벽주의자였고 섬세한 디테일까지 신경 쓰는 아티스트였습니다. 그는 팬들에게 최고의 무대를 선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열정은 젊은 시절 못지않게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이어진 스트레스와 약물 의존은 그의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한 상태였습니다. 그의 몸은 더 이상 그의 영혼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This is It은 그의 마지막 꿈이자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는 이 무대를 통해 세상에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열정은 불꽃처럼 타올랐지만 그 불꽃은 너무나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마지막 불꽃이 꺼져가는 줄도 모르고 그는 오직 무대만을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에게 마지막 무대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2009년 6월 25일 This is it. 콘서트 개막을 불과 몇 주 앞두고 마이클 잭슨은 로스앤젤레스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져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50세. 전 세계는 충격과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의 사망 소식은 전 세계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그의 팬들은 비통함에 오열했습니다. 인터넷은 마비되었고 전 세계는 한 시대의 거장을 잃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한 가수의 죽음을 넘어 한 시대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전 세계 수십억 명이 시청하는 가운데 엄수되었고 그의 음악은 다시 한번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그의 죽음의 원인은 주치 코네드 머레이가 과도하게 투여한 프로포폴 때문인 것으로 밝혀져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수면장애와 통증에 시달렸고 의사는 그에게 치명적인 약물을 처방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수많은 의혹과 논란을 안겼지만 그 무엇도 그가 남긴 음악적 유산과 그의 영혼의 고통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무대에 서고 싶어 했던 아티스트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전 세계에 큰 상실감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그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였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생애는 비극으로 끝났지만 그의 음악은 영원히 살아 숨쉬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되었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죽음 이후 그의 유산은 재평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살아생전 겪었던 수많은 논란과 오해들은 그의 죽음과 함께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되었습니다. 언론은 그를 더 이상 괴짜로만 보도하지 않았고 대중은 그의 고통스러운 삶을 이해하려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음악은 다시 한번 전 세계 차트를 석권했고 This is It 콘서트 리허설을 담은 동명의 다큐멘터리 영화는 그가 얼마나 열정적이고 완벽주의적인 아티스트였는지를 보여주며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영상 속 그는 지쳐 있었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만은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그의 음악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그의 혁신적인 음악과 퍼포먼스를 새롭게 발견하며 열광했고 그의 인도주의적 메시지는 다시금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의 복잡하고 고통스러웠던 삶은 예술가로서의 천재성과 인간적인 나약함이 공존하는 한 인간의 드라마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괴짜가 아니라 어린 시절을 빼앗기고 끊임없는 관심과 비난 속에서 고통받았던 그러나 동시에 세상을 변화시키려 노력했던 위대한 예술가로 기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사후에도 수많은 앨범과 미공개 곡들이 발표되며 그의 음악적 유산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죽음을 통해 비로소 세상의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그의 영혼은 마침내
평화를 찾았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이 세상에 존재했던 그 어떤 아티스트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가수를 넘어 음악, 춤, 패션, 그리고 사회적 메시지를 통해 전 세계를 하나로 묶었던 문화적 아이콘이자 혁명가였습니다. 그의 음악은 인종과 국경을 초월하여 모든 이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의 퍼포먼스는 시대를 초월하는 예술적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팝의 제왕이라는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가졌지만 동시에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와 평생을 괴롭힌 고독, 그리고 대중의 오해와 편견 속에서 고통받았던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빛과 그림자가 극명하게 교차하는 한편의 비극적인 서사시와 같았습니다. 그는 사랑을 갈구했고 순수함을 지키려 했으며 음악을 통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천재성의 고독과 명성의 무게, 그리고 인간 본연의 나약함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그의 음악은 우리 곁에 영원히 남아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 그리고 영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마이클 잭슨은 죽었지만 그의 영혼과 음악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별처럼 우리 마음속에 빛나고 있습니다. 그는 영원한 팝의 제왕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의 빛은 영원히 우리를 비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이클 잭슨이라는 한 인간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며 그가 남긴 음악적 유산뿐만 아니라 그의 고통과 열정, 그리고 인간적인 면모까지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과 통찰을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댓글로 마이클 잭슨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위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의 삶에도 마이클 잭슨의 음악처럼 아름다운 선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